오늘은 남북 문제 최고 전문가이신 이동복 선생님을 모시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남북회담, 미북회담에 대해서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현송월과 공연단이 남한에 온 이후 김영남, 김여정, 김영철, 대북 특사와 남북회담 개최 합의, 그리고 미북회담 합의라는 1년의 과정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문제는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 지금 얘기한 그 현송월 일행의 방남, 그다음에 김영남, 김여정의 방남, 김영철의 방남은 내가 보기에는 그 배경은 뭐였냐면 북한이 지금 굉장히 그 살아나기 어려운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북한이 뭔가 여기서 이 탈출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그 탈출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을 이용해 가지고 남쪽을 와 가지고 남쪽의 문재인 정권을 하나의 이 통로로 해서 그 미국에 그 접근해 가지고 뭔가 한판 판을 흔드는 게임을 해 가지고 북한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모면하든지 극복해 보겠다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에서 그러한 그 좀 예상치 못했던 행보를 꾸민 게 아닌가, 난 그렇게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왜 갑자기 미북 대화에 응했다고 보십니까? 우선 평창 올림픽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이제 말씀하는데 그 문제는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여러 차례 과거에 이제 하계 동계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올림픽이 가장 정치적으로 아주 악용된 일이 이제 1936년에 생기죠. 그 당시에 이제 아돌프 히틀러가 그 나치 독일을 건설하면서 소위 그 게르만 제일주의를 표방하는데 그 게르만 제일주의를 말하자면 세계에 표방하는 하나의 무대로서 이 36년에 하계 올림픽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올림픽 사상 가장 악명 높은 그 정치적으로 이용된 올림픽으로서 기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어서 아마 이번에 평창 올림픽은 지금 당장은 많은 사람들이 무슨 남북관계 돌파구나 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은 아마 앞으로 이 올림픽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두 번째로 그 아주 이 일종의 배드 케이스로 그 사람들한테 평가되게 될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미국이 미북 대화에 왜 응했느냐? 그것도 지금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미북 대화라는 것이 이제 트럼프하고 김정은 사이에 소위 정상회담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이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성사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지금 단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 무슨 미국이 대북 대화를 수용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죠. 예. 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회담 제의는 수락은 했지만 다음 날 백악관은 북한이 이행해야 할 전제 조건을 언급하면서 완급 조절에 나섰는데 이걸 보면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제의를 수락한 것은 좀 다소 즉흥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또 그걸 완급 조절이라는 용어를 쓰시는데 그런 용어를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난 좀 자신이 없네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이제 소위 이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정상회담이 거론 이렇게 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특이한 인물이 여기에 등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로 참 그 논란의 대상되는 인물이지만은 특히 이 국제 정치, 특히 이제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어제와 오늘을 분간하기 어려운 일종의 즉흥성과 불일치성을 좀 보여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3월 8일 날 정의용 이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부터
이 김정은이하고 만나서 나눈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수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수용한 것도 그렇게 우리가 수용했다는 말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그 경위가 좀 불투명해요. 그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그 이제 8일날 오후에 정의용 실장하고 그 서훈 국정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담당 관계 참모들이죠. 펜스 부통령, 매티스 국방부 장관, 맥메스터 안보보좌관 등한테 그 김정은이하고 만났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방에서 다른 일을 보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와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 이제 뭐 거기서 그 이 정의용 실장이 김정은의 얘기를 완전히 하기도 전에 끝내기도 전에 즉흥적으로 내가 김정은이를 만나겠다. 그래가지고 4월 중에만 이제 자기도 만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의용 실장이 여러 가지 이 사정을 설명해가지고 그걸 5월로 바꿨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성을 말해주는 것이고 또 이제 이 미국에도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의견이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죠. 이제 그 전문가들 가운데는 예컨대 매티스 국방부 장관도 있고 맥메스터 안보부 장관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놀랐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사후에 그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람은 자기들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성이 가져올 여러 가지 그 위험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러면 여기에 일단 견제 장치를 어떻게 장치하느냐 하는 걸 가지고 논의한 끝에 이제 정의용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김정은이 말이라고 그러면서 약속을 몇 가지 전한 거 있는데 그 약속의 이행에 대해서 어떤 담보를 걸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담보를 걸어가지고 말하자면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정상회담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하는 건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튿날 세라 샌더스 이 대변인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하는 그런 이 추측이 가능하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내가 그래서 썼지만은 정의용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들한테 당신이 직접 얘기해라. 소위 영문 기사에 의하면 소위 direct 지시를 해가지고 이제 기자들한테 이제 정의용 실장이 브리핑을 했는데 그 브리핑에서 얘기한 내용 가운데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김정은이가 핵 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남한에 대해서도 뭔가 약속을 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약속을 한 게 있는데 그 약속을 할 때 김정은이가 어떤 아무 조건 없이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약속마다 조건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 조건을 걸었다는 사실은 누가 얘기했느냐면 바로 정의용 실장이 평양에서 돌아와가지고 바로 서울에서 문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기자들을 만났을 때 그 조건들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은 거두절미하고 이제 이 백악관 기자들한테는 김정은이가 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더 안 하겠다. 또 비핵화를 하겠다. 뭐 이런 등등의 약속을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이 내가 그래서 썼지만은 어떤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하면은 16세기 임진왜란 때 심의경이가 걸어간 행보를 정의용 실장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킬만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것 봐라. 정의용 실장의 말 가운데 백악관 기자들한테 얘기한 것하고 서울에서 얘기한 것하고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문제제기가 있어가지고 그 둘 중에 하나 또는 그 둘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그 이튿날 샌더스의 기자회견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리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난 생각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란 인물의 그 즉흥성 때문에 이런 혼선이 잠깐 빚어졌는데 이 트럼프의 그 즉흥적인 제의 수락 때문에 북한 측도 놀랐겠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북한 측이 놀랐는지 안 놀랐는지 좀 알 수가 없죠. 다만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그 정의용 실장 일행을 평양에서 만나서 정의용 실장한테 그 김정은이가 몇 가지 얘기한 부분을 정의용 실장이 가지고 와서 서울에서도 보고하고 기자들한테 얘기했고 그다음에 워싱턴에 가서 또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북한에서 아무런 공식적으로 그 동조하는 발표가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그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걸 포함해서 그것과 이제 트럼프가 5월 달에 안에 정상회담을 하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아직 조용히 있는 것은 별개 문제죠. 별개 문제인 것이 아주 그 형식 논리적으로는 김정은이가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걸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언급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성격상 정의용 실장이 자기가 직접 평양으로 돌아갔었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북한에다가 자기가 트럼프한테서 들은 얘기를 전달을 해야 그래서 북한이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형식적으로는 북한이 아직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깜깜이로 지내는 것은 첫째로 이 정의용 실장이 전했던 내용의 토대를 두고 지금까지 지금 진전된 사항이 그 바탕이 좀 취약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북한이 이러한 이 일을 가장 북한이 허용했다면은 허용하는 사태 진전이 북한의 내부 정세에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한 뒤에 이 문제를 터뜨릴 것이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금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도 있죠. 아직은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선생님께서 쓰신 심유경의 말로라는 글에서 보면은 미북 대화를 주선한 청와대 대북 특사가 비핵화라는 용어를 잘못된 의미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 공인된 사실이에요. 이게 원래 이 문제가 어디서 출발했냐면은 2004년에 이제 육자회담이 시작됩니다. 육자회담이 시작될 때에 미국 측 수석 대표가 크리스토퍼 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실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또 공산당에 대해서도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육자회담 예비회담 때 의제를 정하는데 이 핵 문제를 북한이 제시하는 대로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라는 단어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첫째로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는 북한식으로 번역을 하면 조선반도의 비핵화고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한반도의 비핵화예요. 이게 같은 말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데다가 더군다나 북한이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또 이제 IAEA나 이 국제사회 유엔이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은 비핵 국가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오직 유일한 핵 문제가 제기되는 나라는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그러면은 그것은 북한만 해당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상식적이죠. 그래서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그러면은 자연 거기서 논의되는 것은 핵을 추구하고 있는 북한 문제만 논의되는 것이다라고 경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북한이 비핵화라고 할 때는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비핵 지대화야. 뉴클리어 프리 존이라는 건데 비핵 지대화라는 것은 이제 이 NPT 체제 하에서 전 세계적으로
핵 철폐를 연구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접근 방법은 기왕에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저들끼리 핵을 감축하다가 핵을 말하자면은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핵 제한 및 감축 협상을 추진하고, 두 번째로는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가 핵을 갖지 못하도록 국제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소위 non-proliferation의 내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핵화야.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비핵화 그래가지고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문제를 육자회담에서 논의하는 것이다라고 경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북한은 또 비핵화라고 그러는 거 비핵지대화를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북한의 그런 입장이 아주 공식적으로 나타났던 게 1991년에 우리가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 협상을 할 때 그게 표면에 나타났어요. 1991년 9월에 우리가 남북 고위급 회담 5차 회담을 할 때 북한에서 우리가 이 북한에서 이 문제에 관한 합의서를 냈어요. 그 초안 명칭이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합의서예요. 그래서 이건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즉석에서 별도의 안을 냈죠. 뭐냐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991년 12월 31일 날 판문점에서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북한이 자기네들 주장을 99%는 철회하고 우리 비핵화 선언안을 받아들여가지고 비핵화 선언을 합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북한이 비핵지대화를 포기했다라고 또 그때도 경솔하게들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 2월 19일 날 남북 기본합의서와 함께 비핵화 선언이 공식으로 공포돼서 발효되고 나서 핵통제 공동위원회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핵통제 공동위원회의 주 임무는 합의된 비핵화 사찰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비핵화 사찰 규정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공로명 전 외무장관이 수석이 돼서 나갔더니 거기에 이제 최우진이라고 하는 북한 측 수석 대표가 뭘 들고 나오느냐 하면은 철회했던 비핵지대화안을 그대로 들고 나와서 써놔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죠. 몇 번 더 만나다가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그냥 중단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더라도 이 북한이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경각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걸 갖지 않고 이제 크리스토퍼 웰이 경솔하게 그 단어를 수용했고 그 단어를 일단 수용하니까 북한은 뭐 그냥 노상 이제 비핵지대화 내용을 가지고 미국을 이제 압박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김정은이가 소위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은 바로 그 비핵지대화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틀림없는데 왜냐하면 북한은 그동안 이 여러 차례 여러 해에 걸쳐서 일관되게 뭘 주장하느냐면은 북한의 핵 문제는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는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위수단으로 개발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 문제를 얘기하려면 먼저 북한으로 하여금 핵 무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미국의 대북 이제 위협을 먼저 논의해야 된다. 그게 바로 비핵지대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북한이 이 김정은이가 비핵화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덜컥 그걸 가지고 이 트럼프한테 가지고 북한이 비핵화에 말하자면 용의를 표명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상당한 왜곡, 변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부에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이 주한미군 철수와도 연관이 돼 있다고. 북한의 그 비핵지대화 주장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위협을 그만둬야 된다는 거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미국이 가하는 위협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주한미군이 있고 한미연합체제가 있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있고 그다음에 한미 안보 동맹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완결하려면은 소위 6.25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6.25 전쟁을 끝나면은 이 내용을 담은 이 평화협정을 미국과 북한이 남한은 제껴놓고 체결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령 지금 묵살하고 그대로 미국이 안 주면은 그 자리에서 북한이 그런 내용을 쏟아 부을 게 거의 틀림없죠.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연결하는 통로에 불과해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이 정기용 실장의 소위 특사 외교가 진행되는 도중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언론이 굉장히 무책임하고 무식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 한국이 당사자인데 그 문제를 미국에다 떼어넘기느냐 이러잖아요. 이건 참 무식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북한의 핵 문제는 원천적으로 한국의 책임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1945년에 미국이 처음으로 개발해서 생산한 이래로 지금 8개의 핵 보유국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핵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한 무기처럼 생각되지만은 이 무기가 워낙 파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서로 경쟁적으로 8나라가 만들어놨죠.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핵을 가지고 있는 한 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의 핵으로 공격하면은 그 핵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는 공격당해서 파괴되고 남는 잔여 핵무기를 사용한 나라한테 보복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핵 보유 국가 간에 그러니까 서로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핵무기에 대해서 핵무기로밖에 보복할 수 없고 다른 무기로는 그야말로 물로 발등극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것이 상호 확증 파괴라는 말이 생겨나 있어요. Mutual Assured Destruction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핵무기 보유 국가 간에는 서로 핵을 사용할 수 없는 이런 교착 상태가 전개되어 있는 거예요. 쓰면은 나도 죽으니까. 그래서 거기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가지고 있는 나라도 서로 겁이 나가지고 1960년부터 소위 핵 제한 협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전략무기 제한 협상. 그래가지고 솔트 1단계, 2단계 협의가 돼가지고 지금 과거에는 세계적으로 13만 발까지 만들어졌던 핵무기가 지금은 아마 한 3만 발로 줄어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이 한 1만 발 이내, 그 다음에 러시아가 한 1만 발 이내, 그 다음에 중국, 프랑스, 독일 등이 뭐 한 100발에서 200발 전후, 그 다음에 이제 인도, 파키스탄이 또 그 아래 어느 정도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나라들이 우선 핵 제한 협상으로 줄였고, 그 다음에 핵 감축 협상, 스타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이걸 지금 사실은 2010년까지 서로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한 2,000여 발로 줄이기로 사실 약속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지금 가지 못한 상태에서 좀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 핵 감축이라고 하는 것은,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핵 확산 금지 제재의 테두리 안에서 국제사회와 북한 간에,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북한 간에, 그리고 이제 형식적으로는 유엔과 북한 간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만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은
그 피해 1차적 당사자가 한국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거기에서 어떤 발언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정도지 한국이 운전석에 앉아서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작년부터 지금 북한의 핵 문제는 성격이 확 달라졌어요. 작년에 북한이 9월 30일 날 그 6번째 지하 핵실험을 하죠. 그 다음에 11월 28일인가 그 화성 15형 ICBM 시험 발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 9월 30일 날 실시한 지하 핵실험은 북한이 말하기를 수소탄 실험이었다고 그랬고 지금 그 이 국제사회에서도 이것이 그 전에 실시했던 그 핵실험보다 수십 배 위력을 가진 걸로 지금 공식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핵무기는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운반수단이 중요해요. 근데 운반수단이 곧 이제 탄도 유도탄인데 북한이 11월 28일에 발사 성공했다는 화성 15형은 북한이 그렇게 주장하고 국제적으로도 이게 13,000여 마일의 사정거리가 돼서 미국 본토를 어느 의미의 지점을 공격할 수 있는 거리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미국이 직접 북한의 위협에 뻘거벗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핵 문제를 논의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언론이라든가 학자라면은 역지사지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전체의 다른 나라의 무력을 합쳐도 단독으로 미국의 무력에 감당할 수 없는 강대 군사국인데 그 초강대 군사국이 지금 벌거벗고 북한의 핵 위협 앞에 나앉아 있다. 그런 상황이 용납이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는 과거에는 미국이 북한이 핵을 쓸 때 맹방인 대한민국이 입을 피해를 고려해서 또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그 공조 체제를 고려해서 한국을 이렇게 끼고 그 북한 문제를 다뤄왔죠. 그런데 작년부터 성격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제 미국이 직접 당하게 돼 있으니까 더군다나 미국은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으로부터 진주만 기습을 당한 기억이 있고 또 2010년 11월인가에는 9월에는 9.11 폭탄 공격을 당한 일이 있잖아요. 이런 미국이 원자탄, 수소탄으로 얻어맞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가 미국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 이제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벗어나 있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에 또 하나 문제가 생겨 있죠. 작년에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말은 국제공조 운운하고 한미동맹 운운하면서 내용적으로는 북한 편을 드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국이 그 북한 문제 핵의 당사자다 하는 얘기를 어디 가서 할 수 있겠어요? 미국이 그렇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만큼 이제 핵 문제의 상황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핵 문제를 가지고 한국이 당사자다? 무슨 문재인 씨가 운전석에 앉는다? 하는 잠꼬대 같은 소리는 우리가 더 이상 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굉장히 본토 위협을 받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현 수준의 핵 능력과 ICBM 능력을 인정하고 가령 이제 한반도 문제,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 등을 빅딜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다. 그건 질문이 굉장히 너무 비약을 하네요. 우선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합시다. 미국이 북한의 그 핵 능력을 인정하고 그건 아주 굉장히 중대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두 가지의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설사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에 대해서 미국의 기본 입장은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이 증명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해체하는데 뭘 해체해야 되느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이 있다면 핵을 포함해서 핵무기를 생산하고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해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은 그 다음 단계는 그거는 왜 북한의 핵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다른 8나라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 핵을 다른 8나라의 핵 문제와 싸잡아서 국제적인 핵 감축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는 북한의 논리를 공박하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입장은 북한에 대해서 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차원을 초월해서 가지고 있는 건 모두, 가질 수 있는 모든 거를 버려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주한미군 문제와 철수 문제와 바틀한다. 이거는 그 얘기를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아주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미국의 북핵 대응 정책인 CVID가 있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북한은 폐쇄 국가인데 이 CVID를 어떻게 실제로 실현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북한은 절대로 CVID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헌법으로 핵무기 개발 생산에서 보유한다는 것을 박아놓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말하는 CVID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수용할 수 없고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미국이 말하는 CVID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또 하나의 ambiguity, 애매모호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경우를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거죠. 일본은 미국 편에 섰고 중국은 북한 편에 섰는데 지금 일본과 중국은 어떤 입장이라고 보십니까? 그것도 요즘 우리 언론이 참 그야말로 천방지축으로 써대고 있던데 지금 우선 미북 간의 회담이 여러 차례 반복될 가능성을 우리가 상정할 수 없는 것이 성사가 될지 여부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일본과 중국이 어떻게 여기에 반응할 것이냐는 것을 얘기한 것은 너무 가상적이죠. 그런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도 무책임한 언론이 많기 때문에 일본이 패싱되는 것 아니냐 하는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어요. 그러고 이제 거기에 또 하나의 팩터가 있죠. 일본도 또 소위 요새 아주 이상하게 된 민주정치의 무대이기 때문에 아베가 지금 정치적으로 그동안 굉장히 강력해지는가 싶었더니 요즘 여러 가지 스캔들로 인해서 아베 정치적 입장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어요. 그 흔들리고 있는 아베의 입장을 어떻게든지 뭔가 요술방망이로 좀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바로 이 미북 접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가지고 뭔가 아베가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죠. 또 중국은 중국대로 그동안 이 과거 20년 동안 중국이 아주 요령을 흔들듯이 흔들렸던 것이 미북 대화를 직접 해라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북 대화를 하는 것을 표면적으로는 좋아하는 듯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흐름이 있어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해서 한반도 문제가 안정이 되면은 중국이 미국을 흔드는 중요한 카드가 사라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동안 핵 문제 가지고 북한이 하도 중국을 골탕 먹였기 때문에 중국의 내부 여론상으로는 그동안 북한을 버려라 하는 여론이 굉장히 무성하게 일어나 있었어요. 그게 사실 표면화가 됐었죠. 근데 그런 주장을 하던 사람들은 당혹감을 느끼는 거예요. 북한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북한이 그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북한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당혹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굉장히 이 복잡하게 만드는 이런 어떤 여름의 어떤 구름처럼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단정적으로 4강의 이해관계를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이른 것이에요. 우선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소위 이 5월 회담이 성사되느냐 여부를 우리가 참 예리하게 지켜보고 그 결과가 드러난 뒤에 그런 문제는 우리가 고민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5월에 그 미북 대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또 시간 벌기에 악용할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북한 나름으로 시간 벌기에 이용하고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이 사이의 회담이 이루어지면은 최소한도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회담이 계속되진 않더라도 완전히 결렬될 때까지는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지금까지 취해왔던 것 같은 강력한 대북 제재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도 부담이 있고 또 그걸 더 강화하는 것은 더구나 부담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이 국제사회라는 것은 어제와 오늘의 변화를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데 지금까지 울리며 겨자 먹기 식으로 미국에 발을 맞췄던 국제사회 여론이 변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우선 북한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력을 좀 느슨하게 할 수도 있죠. 뭐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또 하나는 우선 북한이 지금 특히 대북 국제적 대북 제재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체제 사회에서 내부에서도 굉장히 이 문제가 지금 생겨서 이것이 커지고 있다는 증후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내부적으로 수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시간을 버는데 이용이 될 소지가 있는데 그러나 북한이 여러 시간을 벌어서 이런 어떤 이 짓을 하는 것은 이제 성과가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거예요. 과연 시간을 벌어서 북한이 근본적으로 북한의 여러 가지 내용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키지 않고 이 현상을 이렇게 모면하고 수습하는 것을 장시간 계속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기가 좀 그것도 어렵죠. 아마 어쩌면은 이렇게 북한이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면은 그 공간이 지금 김정은 체제에는 굉장히 불리하게 역기능을 수행할 가능성도 많이 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남북관계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이 영향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미북관계에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연합훈련은 이미 고장이 났어요. 그동안에 거듭 연기됐다고 하기는 어렵고 한 번 연기된 거. 과거에 팀 스피리트가 연기됐던 전례가 있고 이번에는 이제 평창 올림픽 때문에 한 번 연기가 됐죠. 연기가 됐는데 연기될 훈련이 곧 재개되죠. 재개되는데 그 재개되는 한미 훈련은 내용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정관을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야말로 찰떡 같았던 한미 공조를 내용으로 하는 한미 훈련이 아니고 이 한미 훈련에 동참하는 문재인 정권과 트럼프 정부의 여러 가지 계산과 생각의 간의 괴리가 지금 우리가 발견되고 있어서 있죠. 게다가 이 한미 이 훈련은 궁극적으로 북한과 군사적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인 거예요. 그 훈련이 훈련의 그런 북한의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그 군사적 대응의 내용에 관해서 지금 미국과 한국 간에 동상이몽의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지금 벌써 이미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한미 이 합동훈련은 그 훈련을 시행하기 위한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일종의 설계가 그 이제 한미 이 군사협의에는 워게임이 포함돼 가지고 이걸 실시하고 그 워게임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훈련이 실시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듣기로는 벌써 이미 작년부터인지 재작년부터인지 한미 연합사의 워게임은 형식적으로 되고 있고 미군 단독으로 워게임이 별도로 지금 실시되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군 단독으로 실시되는 워게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듣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 내용을 참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제 자꾸 한미 간에 갈등이 생기면은 한미 합동훈련은 글쎄 연기되거나 내용이 수용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을 상대로 하는 어떤 군사적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이 단독으로 한국과는 별도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과의 협의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런 사실은 위험이 지금 보이고 있죠.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부산에 미국 핵 추진 잠수함 입항하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송영무 장관이 미국 태평양 사령관을 만나서 즉 이제 전략자산 핵 잠수함이 굳이 올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농담으로 바꿨습니다만 이런 일련의 발언들은 말씀하신 대로 한미 연합훈련의 성격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그렇죠. 미 해군의 핵 잠수함이 부산에 들어오려다가 일본으로 돌아간 것은 바로 그것이 한미 연합 이 방위 체제, 한미 군사 동맹의 내용의 질적인 갈등이 지금 싹트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에요. 그 일환으로 이제 송영무인가 이 국방부 장관의 요전에 어떤 사령관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나온 건데 나는 그거는 별개의 차원에서 우리가 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송영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이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국방을 책임맡고 있는데 여러 가지 송영무 장관의 그동안 행동을 보면은 이 사람은 코미디언이에요. 완전히 찰리 채플린의 이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문재인 정권 안에서 송영무 장관은 찰리 채플린식의 희극 배우 어떤 성격과 역할을 가지고 일정한 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한미 동맹의 틀을 짓고 벗어나고 있는데 이 송영무 장관이라고 하는 희극 배우가 그걸 희석시키고 또 말하자면은 이 여론상으로나 한미 관계에 있어서 뭔가 그것을 좀 각을 누그러뜨리는 아주 이상한 역할을 지금 하는 주인공이 돼 있다 하는 면에서 굉장히 희화성이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한미 동맹의 틀을 깨는 주요 인사가 현 정부에 있다면 누구라고 보십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우리가 봐야죠. 문재인 정부가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이 누굽니까? 인종석 씨라고 하는 그야말로 부인할 수 없는 종북주의자 아니에요? 그렇죠? 또 청와대 20몇 개의 비서관 포스트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소위 이 주사파 세력으로 지금 메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사안들이 있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용공 내지 연공 사회화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지금 움직임을 내면적으로 다지고 표면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과 지금 앞으로의 그 한미 그 안보 동맹은 어떻게 말하자면은 과연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참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죠. 만약에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결렬이 된다면은 미국의 북한 선제 공격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지금 미국이 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은 그 선제 공격이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어요. 가령 미국의 대북 군사적 선제 공격으로 어떤 데는 선별적인 소위 서지깔 외교 수술적인 이제 제한된 이 타겟에 대한 공격 이런 것이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요새는 무슨 이 코피 작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는 다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 의미가 없어졌냐 하면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설거들였다가는 오히려 문제를 더 키워서 일으킬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어떤 행동을 일으킨다면은 가령 그런 선제적인 그것은 제한 공격이라든가 또는 고피 작전 같은 건 아니고 다른 것이 될 거예요. 다른 것은 뭐냐? 북한이 미국의 선제적인 군사 공격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 보복 군사 행동을 나올 수 있는 능력을 마저 박탈하는 그러한 성격과 내용의 군사적 공격이 될 거라고요. 그런 군사적 공격은 명분이 뭐냐? 지금 이제 유엔 헌장 61조를 보면은 자위권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지금 유엔이 2차 대전 후에는 국제 평화를 관리하는 일종의 국제연합이거든요. 연합국가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유엔 헌장이 뭘 규정하고 있느냐면 41조에서 모든 국제적 분쟁은 평화적으로 우선 해결한다. 그리고 그 평화적 해결이 안 될 때는 40조가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데 단독 또는 집단적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데 반드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행동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5개 상임국가가 비토권을 가지고 있어서 좀처럼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같은 것은 안 되는 것처럼 돼 있죠. 그러나 유엔 헌장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51조를 보면은 이 자위권을 규정하고 있어요. 자위권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유엔 회원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군사적 공격을 당할 경우 아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해당 피격 국가가 단독으로나 집단적으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유엔 헌장의 어느 조항도 제한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단독 군사 행동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러면 군사적 공격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느냐? 직접 총으로 쏴야 되느냐? 그것만이 아니죠. 가령 이 적대적 국가가 특정 국가를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아주 여러 가지로 책임성 있는 이 발언으로 공격을 곧 하겠다 하고 위협을 할 때 그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군사행동도 가능하다. 그 예방적 군사행동이에요. 이제 국제법상으로는 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예방적 군사행동은 군사행동이 이루어진 여러 개의 실적이 있어요. 미국이 왜 그걸 머리에 두지 않겠어요. 다만 북한이 능력이 실제로 그런지 아니면 과장됐는지는 몰라도 잘못 건드리면은 아주 크게 일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엄청나게 미국이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을 해서 하지만은 만약에 지금 미국 대화가
그야말로 유산되고, 그 다음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계속 객관적으로 그런 의미를 갖게 되면은, 특히 작년 11월에 폼페이오 미 중앙정보국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하기를, 북한이 핵으로 미국의 어느 목표든지 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3개월밖에 없습니다라고 보고했어요. 그 3개월은 금년 2월로 끝난 거예요. 그 보고에 의하면은 2월 이후에는 북한은 이미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미국 중앙정보국의 공식적인 판단이에요. 그렇다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역지사지 입장에서 본다면은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그야말로 북한이라는 피라미드 같은 존재가 수소탄으로 공격을 할 능력을 가지고 공격을 가령 아주 공언하고 있다. 그러면은 선제 공격을 왜 안 하겠습니까? 선제 공격을 하되 그 방법은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이 어중이 떠중이 식으로 얘기하는 코핀이 무슨 이런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공격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매티스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1차, 2차 모두 평양에서 개최했습니다. 네. 3차는 서울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건 좀 비현실적이라고 보이는데 이번에 판문점에서 개최했는데 이 의미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는 김정은이가 올 수 있는 데가 판문점밖에 없죠. 현실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또 그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의 경우에 그렇고 트럼프의 경우에도 그 회담 장소는 아직도 지금 확정이 안 됐죠. 트럼프가 과연 평양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또 더군다나 김정은이가 워싱턴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은 현실적인 이 적합한 대상은 판문점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판문점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 사실 자체가 정상회담의 의미를 반감시킬 수가 있어요.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고려한다면은 그러나 그래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의 장소로 판문점이 얘기가 된 것이죠. 얘기가 된 것이고, 그러고 이제 정상회담이 한 번으로 끊어지지 않고 2번 이상 되풀이된다 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는 거는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씨의 이 선례가 있으니까 가능할는지 모르지만은 김정은이가 서울에 온다. 그거는 정말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판문점이 될 수밖에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북 특사의 임명과 방미 과정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정보기관 수장이 외교 문제에 공개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단순하지는 않아요. 이미 1970년대에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남측을 대표하는 소위 이 대화 일방으로 등장했었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이렇죠. 정보기관의 수장은 원천적으로는 비공개의 인물이어야 돼요. 이제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영국인데, 미국의 경우는 또 좀 다르죠. 그러나 정보기관의 수장의 기본적인 일종의 requirement, 조건의 하나는 비공개성이에요. 그 다음에 정보기관의 책임자의 이 기본 필요 이 덕목의 하나는 적대 국가에 대한 불신, 의심, 이것을 기본적으로 깔아야만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말하자면은 이제 정보와 공작의 책임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보기관의 책임자가 말하자면 생산적인 어떤 이 결과를 이 기약하는 어떤 회담이나 대화에 이 나라
이 수장으로 대표 단장으로 나가는 것은 그야말로 적절치가 않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이유락 씨의 평양 방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측면이 더 있는데, 당시에 그 이유락 그 정보부장을 지휘하던 박정희 대통령의 입장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는 정반대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 5월 그 이유락 그 당시 정보부장이 평양 방문에 직전에 그 이 박 대통령이 참 자랑에 맞지 않는 그 춘추 필법의 그 필체로 훈령을 내려보낸 게 있어요. 우리가 남북대화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훈령을 보고 참 감탄했던 건데, 거기에 이유락 부장이 평양에 가서 수행할 임무를 아주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적어줬어요. 아주 정보기관의 장으로서 북한에 가서 대화하는데 아주 적합한 그런 임무를 부여했어요. 지금 당장 네가 가서 통일 문제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북한을 좀 더 파악하고 북한이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의 진실성을 규명하고 이런 등등의 말하자면 그 임무를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말하더라도 여기까지만 말해라, 이런 한계를 정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유락 씨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정치적인 야심이 있어서 그 정치적인 야심이 때문에 이유락 부장이 남북대화 진행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부여했던 한계를 넘어간 활동을 많이 했죠. 이제 그런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7.4 남북공동성명에 명기된 소위 북한의 소위 평화통일 3원칙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당시 실무자들은 아주 100% 반대를 했는데 이유락 부장이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 결과로 결국 오늘날까지 남북대화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 족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 정보기관의 장으로서 서훈 씨가 평양에 간 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을 뿐더러 서훈 씨는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그 남북 정상회담 때 실무자로 관여하면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어두운 면에 관계한 이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과연, 그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기로는 경수로 문제를 가지고 남북 간의 관계가 있을 때 경수로 문제 가지고 북한에 가서 굉장히 장기간 체류했던 그런 그 실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과연 그런 사람이 이 남북회담에 우리 측 대표로 나가는 것이 적합하냐 하는 데 대해서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죠. 누가 이런 남북회담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서독의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 수밖에 없어요. 서독도 1970년 양독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해서 몇 년 동안 대화를 했죠. 근데 서독의 그 양독 관계에 대한 기본 입장은 이겁니다. 양독 분단 시절에 서독은 독일이 분단이 부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동독은 아니다. 분단으로 또 두 개의 독일은 별개의 국가가 됐고, 그 두 개의 독일 국민들은 별개의 다른 민족이 됐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회담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독일은 전독성이라고 하는 우리 통일부 같은 걸 만들죠. 그 전독성에다가는 통일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지었어요. 어떻게 통일을 완성시키느냐, 또 통일된 독일의 내용은 어떤 것이 돼야 되느냐, 그리고 통일된 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전부였고, 그 연구와 그 연구된 결과를 가지고 필요한 정부안의 조치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국민을 교육, 홍보하는 문제를 전독성이 맡았어요. 그랬더니 동독에서
항의를 했단 말이에요. 독일은 별개국 국가인데 전독성이 뭐냐? 그래서 서독은 전독성의 이름을 내독관계성이라고 바꿨어요. 바꾸고 내독관계성에서는 통일 문제만 연구한 거예요. 취급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70년부터 남북 양독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그랬더니 브란트 수상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내독관계성은 대화엔 관계하지 마라. 대화는 수상실에다가 대동독 협상 전담 무임소 국무위원을 하나 두고 그 무임소 국무위원을 그 수장으로 해서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 양독 간의 현안 협상 대안이 되는 문제에 관계되는 서독 관계 부처의 이 국장들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수상실에서는 에곤 바르라고 하는 그 무임소 국무상이 단장이 돼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 협상을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내독관계성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주무부처로 보내서 주무부처로 하여금 동독의 상대 부처하고 이 쌍무적으로 협의해서 실천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 독일 사람들의 합리성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웃지 못할 일이 생겼어요. 1971년에 우리가 남북회담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내가 그 당시에 남북 조설위원회 회담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북한 공산주의자들하고 대화를 해본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었지만은 논문도 많이 읽었지만은 미국과 독일 대만에 이 공산주의와 협상 경력 있는 사람들을 각기 초빙해서 워크숍을 했어요. 미국에서는 프레드 찰스 이클레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시카고 대학 교수지만은 이 사람이 이 미소 간의 이 솔트 1단계 협상 때의 협상 기법 담당 고문으로 쭉 참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솔트 1 페이즈 1에 참가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아주 그 협상 기술 이론에 관한 아주 탁월한 책을 썼어요. How Nations Negotiate. 국가 간의 협상은 어떻게 하는가라는 책을 쓴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참 봤고, 그 다음에는 독일은 내독관계성의 정책국장으로 이 에곤 바르가 동독 사람 만날 때마다 보좌관의 하나로 따라다니던 한스 슈어바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또 따로 불러서 한 이틀 워크숍을 했고, 또 대만에서 누군가 그때 불러가지고 했어요. 대만 사람들은 한마디로 절대 공산주의자들하고 자리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겁을 줬고, 이클레 박사는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학교에서 퇴직하고 나고 나서는 워싱턴에 와서 이 북한 인권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Human Rights Committee on North Korea. 이런 지금은 그렉 스칼라티우라는 사람이 그 사무총장으로 수고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무총장으로 여러 해 동안 수고하고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책에서도 강조하지만은 우리한테 아주 강조해서 얘기한 게 공산주의자들하고 협상할 때는 절대로 원칙적인 합의는 보지 말아라. Agreement in principle은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은 Agreement in principle을 하면은 바로 그 프린시플이 그 이행 단계에 가면은 그 프린시플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들고 나와가지고 한 개의 합의가 몇 개의 합의가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이행을 가로막는다. 그리고 책임은 우리한테 뒤집어 씌운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하고 협상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소위 원칙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해석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합의를 해야 된다. 아주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그 회담 과정에서 그런 노력을 했지만은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슈어바움이라는 친구는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에곤 바르를 수행해서 협상에 나갈 때마다 뭘 하냐면은 동독이 여러 가지 그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한 그 얘기들을 취합해서 거기에 대한 반박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엄청나게 작업해 놓고 그 인덱스 카드를 만들어서 색인표를 만들어서 자기 브리프케이스에다가 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곤 바르 뒤에 앉았다가 상대편에서 무슨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탁 열면은 거기에 그 문제에 대한 색인표를 찾으면은 대항할 말이 나와가지고 탁 주면은 에곤 바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거나 대응 발언을 했다.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작업을 했다고. 강인덕 국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안 되더라고. 북한의 말이 이게 뭐 무슨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해서 소위 이제 학문적으로 말하면은 매니페스트한 용어하고 레이턴트한 이 용어 간의 구별이 잘 안 돼가지고 그 작업을 우리가 못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73년에 그 일이 72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졌어요. 기욤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브란트 수상의 정치 담당 비서관이 동독의 간첩이야. 그리고 바로 그 비서관이 양독 협상을 주모했어요. 그놈이 간첩으로 드러나가지고 결국 브란트 수상이 퇴진을 하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웃기더라고. 74년에 내가 독일에 좀 가는 일이 있었어요. 가봤더니 슈어바움이 서베를린에 사회당 정부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국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베를린에 갔어요. 가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야, 밥을 내가 설탕에 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내가 좀 우스운 얘기를 하나 좀 해야 되겠다. 그때 네가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하도 신기해서 좀 우리도 해보려고 노력했더니 성공을 못했다. 그래가지고 우린 중간에 그냥 파토를 치고 말았는데 근데 작년에 보니까 너희들 연구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기욤이 그걸 동독에도 다 미리 줘버리지 않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약발이 없었던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하이놈이 아주 개면적 있게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걸작이에요. 원래 공산주의자들은 의심이 많아서 그 의심 때문에 상대방하고 이 말 맞추기가 힘든데 우리 거를 다 그놈들이 미리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가 발언하는 걸 가지고 의심을 하지 않게 돼서 양독 간에 이해가 좀 잘 된 부분이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건 참 궤변이죠.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우리가 이제 뭘 얘기하다 그 얘기가 나왔나. 남북관계 주무처가 어디가 돼야지. 그래. 그래서 이제 또 서독에서 그렇구나. 서독에서 이 분업을 했단 말이에요. 통일 문제는 내독관 개성에서 대동독 교섭은 벨기에의 테스크포스에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 통일 문제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통일 문제하고 대화하고 남북 대화는 어떻게 보면은 걸치는 점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걸치는 점이 없어요. 왜냐면 통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가 보장되는 내용의 통일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통일에서는 북한의 지금 공산 정권이 설 땅은 없죠. 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런 통일을 가지고 북한의 공산 정권과 협상을 한다는 건 더구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북한 동포들의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가지고 북한 체제가 공산주의로부터 이탈한 뒤에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바로 그것이 양독 간에 벌어진 것이 1987년부터 동독이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1989년 7월에 와가지고 동독민들의 대탈주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독에서는 큰일 나니까 호네커가 고르바초프한테 SOS를 치죠. 이 데모를 진압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력으로 제재하는데 뒷받침을 해달라. 그랬더니 7월에 이제 고르바초프가 베를린에 왔어요. 와서 거기서 고르바초프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시간은 변화를 거부하는 자를 징벌한다. 그러니까 동독이 변해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가서 고바체프가 반대로 콜 수상하고 그 이제 만나서 그 이제 그 구라파 문제를 협의하기 시작, 소위 데이탕트 차원에서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독에서는 호네커가 실각하고 에곤 바르라고 하는 조금 호네커보다는 온건한 공산주의자가 그 공산당 서기장이 돼가지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고 데모는 점점 격화되고 10월이 되니까 라입치히에서 100만 그 군중 시위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10월 달에 와가지고 그 이제 뭘 하냐면은 그 서독의 고르장한테 자꾸 그 대화를 하자고 하죠. 그러니까 고르장이 들은 채도 않아요. 그러니까 11월 초에 아주 동독에서 혼란이 일어나는데 11월 7일 날 공산당 그 서기구에서 베를린 장벽의 그 왕래를 허용한다 하는 결정을 하는데 그때 베를린에 그 이제 시당 비서 한 녀석이 그걸 알고 기자들한테 지금 즉시 베를린 장벽이 개방된다 하고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냥 가서 뚫고 그냥 그 체크포인트 자리를 그냥 관통을 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고 결국 이제 에곤 바르가 그렇게 되니까 저기 해가지고 동독 그 이제 헌법을 개정해서 공산당 일당 독재 저항을 폐지하고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독은 들은 채도 안 하고 동독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니까 그 조치 직후에 에곤 바르도 실각하고 공산당이 사실은 해체하죠. 해체하고 그 이제 저희 그 모들로라고 하는 아주 온건한 친구를 총리로 임명하는 거예요. 근데 한스 모들로인가 그 모들로를 동독에서 상대를 안 하죠. 상대를 안 하지만은 서독에서도 동독의 사태에 대해서 서독이 뭔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빗발치니까 콜 수상이 11월 28일 날 유럽의 분열과 동독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10개 항목 제안을 내놔요. 그게 그해 9월인가 나왔던 노태우 대통령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내용이 아주 유사해. 그런데 그 방안을 내놓으면서 콜 수상이 조건을 내걸어요. 이걸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다. 동독이 민주화돼야 된다. 동독이 다당제에 입각해서 그 주민들이 선택하는 정부가 성립돼야만 이 문제를 가지고 양독이 협상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독이 이제 무너져가지고 그 이듬해 3월에 다당제 선거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공산당은 한 자리 숫자로 끝나고 그 서독 기민당하고 제휴한 보수 정당들이 78%가 지지를 얻게 되고 거기서 이제 누굽니까 에스타데 반공주의 그 변호사가 그 수상이 되죠. 그러니까 그 수상을 상대로 해서 협상을 해가지고 소위 통일 독일 헌법 협상을 하는데 협상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동독의 6개 주가 의회가 각지 결의해가지고 우리는 문 닫는다. 그래가지고 그 결의하기를 이제 우리는 서독 헌법 28조에 의해서 서독의 일부가 되겠다고 선언해 보니까 독일이 통일이 돼가지고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흡수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흡수 통일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지금 이 정부에서 우리는 흡수 통일은 안 하겠다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흡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흡수하는 쪽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독일에서 일어난 것은 흡수하는 쪽이 주도한 게 아니라 흡수 당하는 쪽이 주도한 통일이기 때문에 흡수 통일이 아니죠. 또 이게 최연이지만은 서독 자체는 그 당시에
이 국문이 양분돼 있어요. 지식인들, 이 양식 있는 사람들은 다 흡수 통일은 안 된다. 왜냐하면 통일이 되면 통일에 참가하는 독일 국민들은 다 일종의 이 명예로워야 되는데 흡수하는 쪽과 흡수당하는 쪽이 생기면은 흡수당하는 쪽에 명예가 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서독헌법 63조인가 거기에 이 독일 민족 차원에서 필요가 생기면은 이 헌법을 폐지하고 새 헌법을 제정한다는 조항에 의해서 새 헌법을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사실은 콜 수상 자신도 그 주장에 서 있었어요. 근데 다른 한편에서 좀 소수의 사람들이 28조를 가지고 흡수 통일을 하자 그랬죠. 편입 통일을 하자 그랬죠. 근데 어느 시점에 이제 콜 수상한테 야심이 생겼어요. 이게 한 돌만 하나 움직이면은 동독은 무너져 들어올 것 같고 그걸 하면 자기는 비스마르크 이래의 소위 참 정치적 업적을 쌓는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6개 주의 편입에 의한 통일을 콜이 수용한 거예요. 이런 경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남북 대화는 이번에 이제 정의용 실장이 가는데 정의용 실장이 가는 것은 나는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남북 관계는 아직까지 통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단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단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보고 그런 차원에서 안보를 담당하는 대통령의 이 보좌관이 또는 정부의 장관이 수석 대표를 나간 것이 옳은데 다만 국정원장이 가령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은 그런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통일부 장관은 남북 대화 전면에 나가서는 안 되고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통일부를 남북 대화에서 손을 떼야 돼요. 그래야 통일 정책, 통일 문제가 원형이 살아나는 거예요. 또 여기서 굉장히 우리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관료 사회의 관료적 생각이 있어서 통일 문제하고 이 남북 대화 문제를 통일부가 같이 다루면 통일 문제를 지원하는 예산은 다 죽어버려요. 기획 지금 재무부 기획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은 같은 문제인데 왜 별도의 주머니를 채우느냐. 그래서 한 개 주머니를 만들기 때문에 통일 문제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법통과 정통성 그리고 민족적 관점에서는 통일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통일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통일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대화와 통일을 섞어버리면은 이 정책을 지원하는 예산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관리하는 대한민국의 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엄청난 일종의 구멍이 나는 현상이 생기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좀 얘기하고 싶네요. 북한이 뭘 지금 왜 이러느냐? 그건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북한을 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북한은 1945년 9월 16일인가 15일 김일성이라는 자가 소련군 대위의 계급장을 달고 원산을 통해서 귀국한 이래 그 자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노동당이 창당된 이래로 일관된 대남 정책을 추구하고 있어요. 일관된 대남 정책이란 건 뭐냐면은 바로 남조선 혁명에 기초한 조국 통일, 공산화 통일이죠. 이 남조선 혁명에 의한 공산화 통일이라고 하는, 조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해방 당시에 조선반도에는 혁명이 필요했다. 그 혁명은
반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필요했는데 북쪽에서는 이 소련군의 지원 아래 그 혁명이 완성이 됐는데 남쪽에서는 미군의 반대로 그 혁명이 완수되지 못해서 그 결과로 북한은 완전히 해방됐지만은 남한은 미완성 해방으로 끝났다. 이게 이제 조선노동당이 보는 한반도 관이에요. 바로 이것을 누가 이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느냐면 지금 국가정보원의 개혁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바로 그런 이 논리를 신봉하고 있는 자예요. 그런 자가 지금 국가정보원을 개혁하고 있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이상의 개헌 문제를 지금 이 사람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주도하는 개헌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바로 그분이 시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해방 미해방의 이 인식의 기초에서 그들이 말하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은 이미 혁명 기지가 돼 있고 남한은 미완성 해방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위 반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해가지고 여기에서 해방을 완성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새로이 해방이 완성된 남한과 해방이 이미 완성된 북한을 합작시켜서 통일을 일으켜야 된다. 이게 남조선 혁명에 기초한 조국 통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 남조선 혁명을 수행하는 방도는 두 가지가 있지. 평화적 방도에 의한 것이 있고 비평화적 방도에 의한 것이 있는데 평화적 방도에 의해서 하려면은 남한에서 문제 혁명이 일어난다 그거예요. 반제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그것이 남조선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면 좋지만은 자생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북한을 혁명기지로 하는 혁명 세력이 남한을 교도하고 해서 남한의 혁명 역량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남조선 혁명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남조선 혁명 역량을 어떻게 키우느냐? 통일전선을 가지고 키워야 된다. 통일전선이라는 것은 바로 레닌이 공산주의 운동 이론에서 개발해서 적용한 실천 이론인데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 적대 세력하고 투쟁할 때는 상대방을 이 핵심 세력과 주변 세력으로 양분해서 핵심 세력은 고립시키고 주변 세력과 제휴를 한다는 거예요. 통일전선이 그 주변 세력과의 제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핵심 세력을 고립시켜서 체제를 변질시킨다는 거죠. 그걸 그대로 북한은 전통적으로 남한에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이 지하기지 혁명을 통해 가지고 통일혁명당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쭉 그걸 추진해 온 거예요. 그런데 남한에는 그게 잘 안 되는 주객관적인 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1945년부터 48년 사이에 해방 공간에서는 많이 좀 이 동요를 했었는데 그 해방 공간 과정과 특히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의 실체를 인식하게 되고 그 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혁명운동을 저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또 세력을 키워놨어요. 반공 이 세력이 생겨났고 그다음에 국가 이 보안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생겨나고 이 사회적 인식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잘 안 되니까 그리고 게다가 1980년대부터는 그 전에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우세했었는데 경제적 우열이 뒤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80년대를 안에 전환점을 해서 북한이
전술적인 적응을 합니다. 어떻게 적응하느냐 하면은 통일전선 전술을 둘로 나눈 거예요. 상층 통일전선과 하층 통일전선. 그래서 통일전선의 기본은 하층 통일전선이지. 이제 대한민국의 주변 세력, 그걸 하고 제휴하는 것이 그 하층 통일전선이고 그 하층 통일전선을 성취하는 것이 주공인데 이것을 가로막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가로막는 요인들을 결국 남한의 소위 핵심이 되는 정권 세력하고를 통해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한의 정권 세력하고 대화를 해서 그 대화를 통해 가지고 혁명을 거역하는 거부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혁명들의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이 중간 단계에 투쟁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여건 환경을 조성해서 하층 통일전선으로 간다. 이렇게 전술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로 나타나냐면은 적십자 회담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소위 법률적 환경과 법률적 조건과 사회적 환경 조성론으로 나온 거예요. 결국 이 바보 같은 남조선 정부가 북한의 요구를 들어서 그다음에 북한을 거부하던 모든 장치들을 제거해라. 이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잘 안 되지. 그래가지고 결국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남북회담이 일정한 단계까지 가다간 다 꺼지고 깨지고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97년에 김대중 정권이 있으니까 김대중이라고 하는 좌경 인물을 상대로 해서 그야말로 아주 그냥 결정적인 통일전선을 성취시키죠. 그게 남북 공동선언이에요. 거기서 이제 연방제까지 가는 통로를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이제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정객이기 때문에 좌익인 동시에 정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북한의 얘기를 다 듣질 않고 자기의 이익을 북한을 이용해서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노무현으로 넘어오면서 노무현한테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그 전에 보수 정권 시절에 소위 반체제 내지 체제외 세력으로 체제 밖에서 관리되던 소위 386 세대가 623 선언으로 629 선언으로 체제의 울타리가 무너지니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주류가 노무현 주변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 노무현 주변에 놓여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자극해가지고 이명박이가 거둔 530만 표의 표차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명박과 이 박근혜가 참 병신처럼 굴어가지고 그 좌파의 그런 계책을 모르고 이 사람들이 그 좌파 우파 사이의 울타리를 허물고 자기네들의 정권을 좌파 세력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그야말로 이적행위를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박근혜의 이 탄핵 사태를 가져온 거예요. 이제 그런 동안에 북한은 아주 곤경에 곤경을 거듭해왔지. 특히 이제 1990년대 뭡니까 무슨 사태야 고난의 행군 사태를 지나가지고 도저히 회생불능의 사태가 지금도 지속되는 거예요. 그 회생불능의 상태를 모면하기 위해서 큰 불을 놓은 게 핵과 미사일인데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아직은 객관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실태를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죠. 그러나 북한이 자랑하는 선전선동 술책을 가지고 이제는 세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실체적인 것으로 말하자면 인식을 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지금 북한이 계속 장난을 해왔어요. 장난을 해왔는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북한의 내부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아주 북한에서는 아주 그냥 예상치 않았던 반가운 상황이 벌어진 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고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과거의 노무현 정권을 이 사과 속이 됐던 이 주사파 세력 가운데서도 가장 이 주류가 되는 핵심 세력이 지금 완전히 문재인 정권을 점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북한은 100% 이용해서 이 북한이 겪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든지 좀 모면해 보겠다는 지금 술책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말하자면 남쪽의 문재인 정부가 방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왜 방조를 하고 있느냐? 문재인 정부의 지금 당면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목표의 방점은 어디였냐면은 과거에 노무현 정권이 했던 것을 전체를 밟지 않겠다. 반드시 이 좌파 정권을 말하자면 연장이 아니라 말하자면 계속 이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사회적 여건을 용공화 시켜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지금 모든 문제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비단 이명박 박근혜 정부 자체 정부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보수 정권 시절을 완전히 그야말로 악마 같은 시절로 지금 몰아가는 지금 수작을 하고 있는 것이 적폐 청산 아니에요? 그 적폐 청산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도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남북 간의 소위 긴장 완화, 평화, 소위 가짜 평화 조성을 말하자면은 해서 그걸 가지고 이러한 국내 상황 조작에 지금 활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지금 지향인데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그거를 활용해 보겠다고 지금 나온 거예요. 활용해 보겠다고 나오는 건데 활용하는 것은 뭐냐? 뭘 활용을 통해서 북한이 지금 부닥치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생각을 못하지만은 일단 북한을 아주 불구덩이에 몰아넣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상인 한미동맹은 깨부실 수 있겠다라는 거고 이걸 통해 가지고 한미동맹을 완전히 무산시켜 보겠다 하는 것이 지금 북한이 노리는 것이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사실은 황장엽 씨가 생전에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늘 얘기하던 갓근전술이라는 게 있어요. 갓근전술이라는 건 뭐냐면은 김일성이가 생전에 늘 이 얘기를 되풀이했다는 건데 김일성이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남조선이 지탱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조선은 지금 머리에 미국이라는 갓을 쓰고 있고 그 갓과 남조선은 갓근이라고 한미동맹이라는 갓근으로 이어져 있어서 그 한미동맹이라는 갓근을 잘라내면은 그러면 이 갓은 떨어져 나가고 민머리인 남조선은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늘 했다는데 바로 그것이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할아버지의 유훈을 받들어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다. 이렇게 나는 봅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 설왕설래가 있죠. 이 남북 이 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뭘 가져가려고 한다. 심지어는 나도 참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 평창 올림픽 때 속초에 정박했던 만경봉호에 우리 무슨 몇 톤짜리 트럭이 열 몇 대가 들어가서 이북으로 갔는데 거기에 엄청난 뭔가 실어서 보냈을 것이다. 이런 의혹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 주장들에 의하면은
요새 비트코인 파동이 있었죠. 그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가지고 남한으로부터 북한으로 일본을 경유해서 이미 상당한 거의 소위 돈이 북한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뭐 이런 주장도 있죠. 그건 뭐 이거는 또 그런 주장을 우리가 이 아주 뜬금없는 DMR로 치부해 버릴 수 없게 만드는 또 주장이 있어요. 뭐냐면은 최근에 미국이 한국의 우리은행을 비롯해서 6개 은행에다가 뭔가 금융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우리 은행들이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뭔가 성명할 수 없는 거래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러한 의혹을 우리가 떨어버릴 수는 없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의혹을 그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국가 간의 어떤 이 금전의 이동은 현금으로 가는 것은 그야말로 코끼리 비스켓이에요. 뭐 그것이 수십억이 됐더라도 그건 뭐 큰 돈이 아니에요. 큰 돈이 가려면은 불가피하게 금융기관을 통해서 움직여야죠. 근데 금융기관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은 미국이 지금 대북 경제 제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없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의 은행들이 그런 행위에 많이 가담이 돼서 이제 국제적 대북 제재에 어떤 여러 가지 좀 차질을 초래했었는데 특히 금년에 와서 중국이 바로 그 분야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통해서 북한으로 금전이 움직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져 있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이 주도하는 이런 국제 금융 제재가 효력을 지속하는 동안은 북한이 어떤 미소 외교를 통해서도 지금 한간에서 의심하는 거액의 아주 초거액의 금전 이동은 난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북한이 그걸 바라는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떤 이 이득을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보다는 대한민국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그런 체제 변화를 말하자면 촉진시키고 한미 동맹을 파탄시키는 그런 효과를 북한이 지금 노리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